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기 위한 출마 선언을 하는 자리에 많은 언론인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께서 기대해 주고 성원해 주시는 그 열망에 보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직 일, 재선의 힘, 분당의 지도를 새로 그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부득이 출마 선언을 기자회견으로 대신하는 점 우리 분당 구민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분당 구민 여러분, 저는 오늘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선언합니다. 저는 4년 전 총선에서 위대한 변화를 선택해 주신 우리 분당 구민의 기쁜 뜻을 가슴에 담아 지난 4년간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 되기 위해 국회와 분당을 오가며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정말 지난 4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일해왔습니다. 제 의지만 있으면 되는 봉급 50% 반납 공약은 당선되는 즉시 바로 실천했습니다. 국회의원 국민수환제도 제20대 국회에서 제가 가장 먼저 발의했습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국회에서 토론회를 100회 이상 개최하였고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해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사상 최악의 국회라고 불리는 20대 국회에서도 누구보다 성실했습니다. 임기 4년 동안 국회 본회의, 상임위, 그리고 법안 소위 모두 100% 출석해서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4년 연속으로 수상하였습니다. 118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33건의 굵직굵직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분당을 위한 지역활동에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국비와 도비가 없으면 건립할 수 없는 학교 실내체육관을 17개를 건립하였고 39개 학교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4개의 공원 리모델링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순회 공공도서관과 금곡동 국민체육센터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설계 중입니다. 그리고 분당 수소로 저소음 포장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제 완공하였습니다. 총 약 1,3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정지었습니다. 사랑하는 분당 구민 여러분,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상터, 바로 이곳 분당에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있습니다. 주민이 필요한 일을 찾아내고 어렵더라도 실마리를 찾아 풀어내는 그러한 능력과 경험을 갖춘 국회의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처음부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시작도 해보기 전에 포기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일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의지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분당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없습니다. 저는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 교육문화체육 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교육열이 높은 우리 분당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서 힘을 쏟아왔습니다. 2016년 국정감사에서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의 표절과 맞춤법을 무시한 비문투성의 리포트를 최초로 공개하였고 학점 취득 과정에서 교수들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공개하면서 평범한 학생들이라면 꿈도 꾸지 못했을 특혜를 베푼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난 수준인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애타는 부모의 마음을 읽어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간주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2017년 추경예산 심의 당시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을 설득한 끝에 미세먼지 측정기로 반영된 예산을 공기정화장치 예산으로 변경해 180억 원의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시범사업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때 확보한 예산으로 실시한 초등학교 공기정화기 시범사업과 제가 추진한 토론회에서 발표된 연구 용역을 근거로 전국의 초중고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등 입법 제도적 성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20대 국회 후반기에는 기업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을 다루는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증권맨 출신 최초 국회의원이라는 전문성을 발휘해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생산적 기업금융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활동에 전념했습니다.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기업의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접대비 송금 한도를 상향하는 법인세법, 소득세법을 대표 발의해 이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 당의 기업 가업 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 개선 TF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는 등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장 20년의 연부연납 특례를 확대함으로 인해서 상속세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켰습니다. 국회 혁신특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혁신화를 만드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세비를 단계적으로 삭감하고 임시회 개최, 상임 및 운영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을 만들고 법안에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한 의안 자동 상정 제도를 담은 국회법을 발의했습니다. 21대 국회에 반드시 재선 의원으로 입성해 지난 3번의 국회의원 도전과 4년간의 의정활동으로 다져진 경험, 능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분당을 분당답게 만드는 힘있는 여당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분당 국민 여러분, 저 김병욱이 약속드립니다. 준비된 정책을 힘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내 삶에 힘이 되는 정책 공약으로 첫 번째, 노후 지갑을 두껍게 하는 연금정책, 두 번째, 함께 키우는 자본시장의 발전, 세 번째, 1가구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 네 번째, 일하는 국회 국민을 위한 협치, 다섯 번째, 대학 입시 공정성의 확보, 여섯 번째, 반려동물 의료비의 경감, 일곱 번째, 청년 스팀파일러 금융지원 등을 연속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당의 지도를 새로 그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분당의 교통발전을 위해 구미동 하라르마트 부지에 SRT 고속철 정차역을 신설하겠습니다. 분당 오포간 도시철도를 구축하고 분당동역 신설을 포함한 분당용역을 신설하고 마이스 클러스터를 유치하고 그곳에 신분당선 마이스역을 유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분당선을 광화문까지 연장해 아침에 긴 줄을 서지 않고 지하철로 한 번에 서울도심으로 출근할 수 있게끔 신분당선을 광화문까지 추진한 일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경제, 주거, 문화, 교통, 청소년, 여성, 노인, 반려동물 등 분야별로 공약을 실천해서 분당의 품격과 분당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힘쓰겠습니다. 사랑하는 분당 구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자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면 마스크 착용과 공적 마스크 양보 운동 등을 해주시는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계시는 분당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세계는 코로나19에 맞서는 한국인들의 놀라운 시민의식을 극찬하고 있고 세계적 석학들도 한국의 대응을 배우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고 고난을 극복해내는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란의 폐허 속에서도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고 IMF 금융위기 때에는 나라 빚을 갚겠다고 장롱석 금부치를 모두 다 가져다 왔습니다. 대한유조선 기름유출 사고 때에는 전국의 수십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인간들을 만들어 기름띠를 닦아내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위기도 국산화의 기회를 삼으면서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 경제는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원자재 시장과 글로벌 공급 체인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내는 것과 함께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유지하고 포스트 코로나에 따른 세계 경제의 변화에 대응하고 성장 동력이 떨어진 기업의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업과 금융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경제 금융 전문가가 필요한 때입니다. 분당 구민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저를 선택해 주신다면 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노장 청년 세대를 아우르는 통합의 정치와 진영 논리를 뛰어넘은 국민에게 좋은 정책을 만드는 협력과 상생의 정치를 반드시 펼치겠습니다. 사랑하는 분당구, 분당동, 순회 1, 2, 3동, 정자동, 정자 1, 2, 3동, 금곡동, 구미동, 구미일동, 국내동, 동원동 주민 여러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여당 힘있는 재선 의원 저 김병욱을 선택해 주십시오. 저 김병욱은 다시 한번 분당 구민의 위대한 선택을 받아서 소선 의원의 열정과
재선의원의 경험을 더해 오직 분당, 역시 김병욱이라는 소리를 듣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분당을 땀으로 적시겠습니다. 그리고 교통 문제는 지금도 그쪽 분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마침 그 낙생지구가 큰 도로변이 있습니다. 도로 이름을 정확히 안 나는데 그 도로변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뭐 큰 교통상의 진짜 문제는 없는데 대장지구와 낙생지구와 이어서 미금역까지 트램을 만들어 달라, 그런 요청사항이 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진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길구 네. 이번 달 초부터 분당동 장안평을 교통에서 소외되고 물 좀 있을까? 물. 교통에 소외되고 있어서 네.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연결을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계시나요? 우리 그 분당동 주민들의 교통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은 이제 광주 오포의 인구가 급증함으로 인해서 오포 주민들이 출퇴근 시간에 분당동과 서현동을 지나서 뭐 강남이나 판교로 이제 이동하다 보니까 상당히 교통에 문제가 많죠. 그래서 저희 성남시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지금 그쪽 광주 오포와 분당동 서현동 사이에 교통 불편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3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비가 지금 책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실시하기로 했고요. 작년에 저하고 김병관 의원, 성남시장, 광주시장이 4명이 모여서 전철을 뚫는 것을 대해서 협력하는 MOU를 체결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재명 도지사 만나서 경기도에 광역철도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좀 반드시 반영해달라, 그런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우리 국회에서는 작년도 그 예산안 심의 때 예산안이라는 것은 숫자로 반영된 거고 부대 의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대 의견이라는 것은 예산안에 반영은 안 돼 있지만 앞으로 이 의견을 반영을 해서 다음에 반영하기로 노력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부대 의견에 분당과 광주 오포 간의 도시철도 전철 계획에 대해서 건교부가 협조하는 거로, 다시 말해서 시에서 안을 만들고 도에서 광역철도 계획에 포함되면 건교부에서 협조를 해주는 거로 부대 의견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10일 됐나요? 저하고 광주의 임종성 의원하고 분당갑의 김병관 의원하고 함께 이런 지하철 건설에 있어서 공동 협력한다, 합의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한 2, 3년 전부터 꾸준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하나 일머리 있게 좀 진행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저께 이재명 지사께서 경기도민한테 10만 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부천시에서 오늘 87만 9천 시민을 대상으로 줄 필요 없다. 소상공인 2만 명을 대상으로 400만 원 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라고 얘기해가지고 지금 현재 다시 재검토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비상 상황에서 과연 누구 말이 맞는지, 어떤 정책이 더 효율적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저도 아까 뭐 여기 출마 선언에서도 약간 언급을 했지만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이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본이 우리나라 무역 보복을 해오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도 보호무역주의도 하고 있고, 그다음 중국의 대부분 전 세계 부품 공장들이 중국에 많이 있는데 한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은 그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서플라이 밸류 체인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고, 이것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경제에 있어서 위기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한 나라 내부의 경제, 다시 말해 내수 경제가 잘 돌아가게끔 옛날에는 이제 대외 개방, 수출 위주, 국제 협력, 자유무역주의 이런 어떤 그 철학과 원칙으로 경제를 바라봤다 그러면 그것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존중해야 되겠지만 그와 더불어 국내 내부의 경제가 잘 돌아가게끔 만들어 놓는 것이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그런 과제로 떠오른 시대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근데 내수 경제에 있어서의 핵심은 돈이 잘 돌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도 출마 선언문도 제가 한마디 말씀드린 게 기업의 접대비 송금한도를 올려서 내수 경제 활성화시키자라는 법을 통과시켰는데, 이제 경제의 3주체라 그러면 이제 기업도 있을 수 있고 가게도 있을 수 있고 정부가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일단 기업이 가장 돈이 많아요. 그래서 기업이
기업의 경영 활동에 필요한 돈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저는 그를 필요 경비를 인정하고 세제로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기업 활동을 바라보던 생각과 좀 인식을 좀 전환을 시켜서 기업 활동을 긍정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서 기업이 돈을 쓰게 만들자는 거죠. 투자를 하든 복지를 하든 급여를 주든 또는 이런 대외 활동비를 쓰든 기업이 돈을 잘 쓰게 하게끔 하는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우리 내수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가계가 또 중요한 그 경제 주체인데 가계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가계부채가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 중에서도 평균적으로 보면 가계부채는 올라가 있겠지만 그래도 좀 여유 있는 가계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소비하는 문화, 그에 따른 정부의 세제 지원 이런 것들이 병행이 된다 그러면 가계도 돈을 좀 쓸 수 있겠죠. 세 번째가 이제 정부인데 정부의 재정 지출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도 IMF나 OECD가 우리나라의 확장적 재정 정책을 계속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나름대로 재정 건전성도 괜찮고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가 그동안에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그런 그 밸런스 위주의 재정 정책을 취해왔는데 지금 한국 경제의 흐름으로 봐서 그런 밸런스보다는 이제는 지출을 더 늘리는 그런 거를 해도 한국 경제가 그런 거를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글로벌 연구소들의 또 경제단체들의 공고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맞다고 보고요. 게다가 이제 코로나19가 터졌으니까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정부 지출을 확대해야 된다. 그 부분은 이제 100% 맞는데 그거를 이제 기본소득 개념으로 전 국민에게 줄 거냐 섹터별로 해서 어려운 데를 줄 거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좀 뭐 저희 국회의원도 여기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데이터 그리고 그것들이 집행됐을 때 어떤 효과가 일어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좀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가 현재 부재한 거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년 전인가요?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하려다가 이제 부결이 한번 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게 실험적이고 도발적이고 공격적인 이슈인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 성과는 아직은 검증된 것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그 영세 상인들도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아까 말한 대로 결국에 돈이 돌게 하려고 그러면 국민들 모두의 주머니를 국가가 일정 부분 채워주는 거 그것도 상당히 또 필요한 거죠. 단 그 돈이 바로 저축으로 가게 하면 안 되고 그 돈이 반드시 소비가 되게 되는 게 중요하죠. 제 말씀 드린다. 그 이재명 지사께서는 그 세 달 내에 돈을 쓰게 만들었고 소비를 하는 참고상으로 지금 두 분 다 그 더불어민주당이에요. 더불어민주당인데 지금 그 말씀을 시험적 테스트를 얘기했는데 일본에서 13년 전에 전 국민한테 그 10만 원씩, 즉 100만 원씩 지급한 예가 있습니다. 전 국민한테 예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이재명 시장이 지금 지사께서 도입하신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편적 그 복지냐 전부 다 나눠주는 거 아니면은 말씀하신 중에 그 정말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준 2만 명에 대해서 400만 원씩 지급하는 게 맞느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소견 뭐 아니면 견해가 어떤지 그거.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래요. 이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를 선하게 개념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봐요. 우리가 노인기초요령연금은 상위 30% 빼고 하위 70% 주나요? 주고 있고 아동수당은 다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복지 정책을 취하고 있고 복지 정책의 내용과 우리 재원의 준비에 따라서 어떤 거는 보편적으로 해야 되고 어떤 거는 선택적으로 하는 게 저는 맞는 거지. 모든 걸 보편적으로 하자, 모든 걸 선택적으로 하자. 이게 선악의 개념으로 이렇게 이부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이제 재원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게 나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선택적으로 했을 때는. 나누었을 때에 들어가는 비용과 효율, 그 다음에 이 경계선에 들어선 사람들의 불만,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보편적으로 하고, 보편적으로 굳이 할 필요 없는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더 걷게 하든, 그런 게 사실은 행정 처리는 간편하죠. 그래서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뭐 보편적 복지가 옳고, 선택적 복지가 나쁘다. 또는 보편적 복지가 나쁘고 선택적 복지가 좋다. 그렇게 저는 이분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상황과 내용에 따라서 얼마든지 플렉서블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른 자, 그러면 저도 네. 잠시만. 금융 증권 전문가로 좀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예. 지금 이제 주식시장이 지금 널뛰기장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청년들이 지금 기회는 이때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기회가 없었고 앞으로도 기회가 없을 것 같다 해서 차를 팔고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서 있는 돈을 모아서 지금 뭐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데 지금 투자를 하겠다. 시점이 언제냐. 뭐 이제 그렇게 지금 이슈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 이런 시국에 이런 투자 방식을 청년들의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 이게 이제 자칫 그 암호화폐 사태가 또 재현될 가능성도 좀 상당히 크게 보거든요. 젊은 투자자들이. 네. 그래서 그거 어떻게 글쎄 뭐 그게 시각을 좀 아주 일부 얘기가 아닌가요? 잘 모르겠는데 뭐 청년들 중에 아주 일부 얘기 같은데 뭐 주식에는 왕도가 없죠. 주식에는 왕도가 없고요. 지금 가장 최저점이냐 그 아니면 무릎이냐 뭐 이런 거는 뭐 사후적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거지. 제가 지금 국회의원의 신분으로서 현재 주식의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는 그런 아니 적절치 않다고 아니라 보고요. 이런 지금 예. 현실에 대해서 어떠한 시각을 근데 주식은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는 어떤 뭐 일확천금 또는 도박 심리 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는 좀 일정 부분 정서적으로 이해하는데 주식이라는 게 항상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여유 자금이 없으면 하루에도 가격 잠폭이 30%잖아요. 하루에 30%가 하락을 하고 이런 어떤 그 투자 대상이기 때문에 자기가 여유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돈이 아니라 뭐 대출을 받았다든지 안 그러면 곧 어디다가 상환을 해야 되는지 조만간에 어디다 써야 될 돈을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않은 모습이죠.